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계획을 갖고 살아간다.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어딘가로 바삐 움직일 때도 있다. 그러나 인생은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 앞길을 가로막은 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많은 일터가 사람을 내쫓고 있다. 누군가는 체념하고 떠나지만 어떤 이들은 배신감에 몸서리친다. 평생 직장이 옛말이라는 건 안다. 그러나 나는 내 일터를 망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나는 쫓겨나야 하는 걸까? 순풍의 돛단 시절이 있었다. 5대양을 누비는 초대형 컨테이너와 유조선 절반이 한국이 만든 배였다. 밤낮 없이 용접 불꽃이 타올랐고 도크에선 쉴 새 없이 진수식이 열렸다. 국내 조선 3사, 이른바 빅3가 다음에 뛰어든 시장은 해양 플랜트였다.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었다. 새로 하다 보니까 새로 하는데 관리 능력이 떨어지죠. 납품하는 것에 따른 이제 지연 보상금, 배상금들을 갖다가 뭐 천문학적으로 물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뭐 2013년, 2014년, 15년, 16년 그 빅3의 해양 플랜트 적자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실패한 경영으로 빚더미에 앉은 조선사는 사람부터 자르기 시작한다. 최대 20만 4천 명이었던 노동자가 16만 명, 또 1년 만에 11만 명으로 줄었다. 10만 명을 일터에서 내보냈다. 이유는 고통 분담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뚝 잘라버리니까 그 그림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사람이 그 삶이 파괴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한국 GM도 정규직 2,500여 명이 다음 달 회사를 떠난다. 비정규직은 벌써 해고됐다. 협력업체 14만여 명의 직원들 중 실직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전북 군산지역 업체 직원과 가족은 모두 7만여 명. 군산시 인구의 26%다. 정리해고라는 게 우리가 표현하듯이 해고는 살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넓혀지는데 이것에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일터를 떠난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았을까? 전북 출신 손성수 씨는 80년대 중반 경남 거제로 왔다. 한 달 일해봐봐야 월급도 얼마 안 됐습니다. 월급도 뭐 한 10한 2, 3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동료들끼리 너무나 우애 있게 참 일 마치고 나가면은 그 주변에서 막걸리도 한 잔씩 이렇게 나누면서 아주 참 재미있는 생활이 됐고요. 그렇게 즐거웠던 일터는 그러나 정년을 2년 남겨두고 그를 내보냈다. 뭐 일하는 사람 많이 있네. 아직까지. 손 씨와 함께 회사를 나온 퇴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하라라고 하지.
대로 하면 너는 왜 회사에 원하는 대로 내가 나감으로써 내가 한 사람을 나감으로써. 살인다는 또 그런 또 그래서 뭐 사인을 해줬는데 막상 사인하고 나서 보니까 가슴에 뻥 구멍이 뚫려 있는 기분. 캄캄하죠. 진짜 내가 이제 돌아갈 데가 없구나. 그 순간에 야 내가 좀 잘못된 거 아니가. 나 같은 경우에는 10월 30일부로 퇴직을 안 하면 11월 1일부터는 57, 58년생들은 야간 특권이 없다. 그러면 기본 시간만 하게 되면 엄청난 그 임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회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 했던 이야기는 이제 퇴직이 임박해 있는 예, 사람들에게 예. 시간을 줄이서 퇴직금을 반토막을 내겠다 예, 그렇죠. 하는 협박을 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10년 넘게 된 사람들은 다 나왔어요. 10년 넘게 된 사람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울면서 나온 거예요. 사무실 오니까 아침에 오니까 뭐 밑에 있는 차장이 저도 썼습니다. 저도 썼습니다. 또 그 다음 날 오니까 그 밑에 있는 과장이 저도 썼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부장을 갖고 있는 저 직함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저 부장이 되고 과장도 쓰고 있는데 부장도 안 쓰고 하면 나는 정말 외톨이가 될 수 있는 상황. 어쩔 수 없이 너는 그냥 말 안 해도 스스로 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지금 자녀가요? 늦둥이가 하나 있어요. 자녀가? 네, 늦둥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수입과 지출과 보험 나가는 걸 다 생각해서 60살 퇴직할 거라고 생각을 다 했는데 느닷없이 55살 펑크나고 나가라 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새카만 안 보이는 캄캄하죠.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나오니까 준비 60대까지 네. 준비를 계획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다 그게서 이제 현재 제일 힘들죠. 그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끝 마무리가 이렇게 잘 못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하다 보니까 아주 참 그 회사 그 경영진들한테 정말 난 괘씸하다는 생각이 때로는 들어가거든요. 남상태, 고재호 이런 분들이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제대로 이제 회사를 우리가 몇십 년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만드는 회사인데 최고 경영자의 마인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연연하고 더 이 회사를 이용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결국은 이 회사는 부실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경영자 한 사람이 사인 한 번 잘못해 버리면은 그 사인 한 개에 몇 조가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짓을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사실. 대우조선 전 최고 경영자 남상태 사장. 지인에게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는가 하면 해외지사 자금을 횡령하고 경제성 없는 사업에 투자해 막대한 피해를 냈다. 후임 고재호 사장은 해양 플랜트에서 발생한 엄청난 적자를 감췄다. 분식한 회계가 5조 2천억 원. 이렇게 재무 상태를 조작하고 받은 사기 대출이 21조 원에 이른다. 남 사장은 1심에서 징역 6년. 고 사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남 사장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을 추구해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했으며 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처벌만으로 끝내기에는 대우조선의 피해가 너무 크다. 실직 노동자가 하청업체를 포함해 3만여 명. 시민 세금 10조를 투입하고도 대우조선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최고의사결정기구 이사회는 무엇을 한 것일까? 남상태 사장이 시가보다 3배나 비싼 값에 사들인 사무중공업. 선박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따져봤는지조차 의심되는 상환 조건 변경. 모두 가결됐다. KBS가 두 사장 재임 기간 이사회 안건을 모두 조사했더니 남상태 사장 6년 227건, 고재호 사장 3년 122건. 모두 100% 찬성 가결됐다. 상호 견제를 하는 역할을 사실상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형사적인 책임을 묻진 않았지만 사실상 방조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사실상 공기업이다. 이러다 보니 지난 9년 동안 사회이사 24명 중 정치권 9명, 금융권 5명, 관료 3명으로 17명이 비전문가들이었다. 낙하산 이사들에게 지급된 급여만 25억 원에 이른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채권단 관리하에 있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관리하지 못한 정부와 채권단에 의해서 대우조선이 부실이 이렇게 발생된 거죠. 회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반갑지 않은 소식만 들려온다. 루마니아 조선소 같은 거. 그렇지. 얼마에 사가지고 최근에 작년인가 이제 팔았다고 그랬죠, 그죠? 예. 팔았습니까? 팔았는데 정확하게 내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 아마 이때까지 우리 여기에서 대우조선에 있는 인력이 거기 왔다 갔다 한 비행기 값도 못 되는 수준으로 팔았다. 그냥 줬다. 그냥 준 거죠. 그냥 줬네. 저도 잘 줬다. 그런 경영을 해왔다는 거죠. 루마니아 망갈리아 조선소를 290억 원에 매각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말이다. 2008년부터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루마니아 조선소는 대우가 2016년까지 들인 돈만 7,384억 원이다. 이런 회사다 보니 그냥 줘도 잘 줬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대우조선 해외 자회사 손실은 이것만이 아니다. (2007년) 이후 투자한 1조 6천억 원 중 1조 4천억 원을 날렸다. 투자 대비 손실률이 92%다. 대기업 직원에다 고임근자라는 비난.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진짜 그 당시만 해도요. 그 조선소 다닌다 하는 사람들 아들한테는 딸을 시집을 안 보냈습니다. 결혼할 때 그랬잖아요. 장가 못 갔습니다. 맞아.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진짜 최고의 악조건에서 시간으로 떼어가지고 그 시급쟁이 아닙니까? 우리 근로자들. 시급이죠. 한 시간에 전부 다 얼마라는 그 시급쟁인데 그 시간을 많이 해서 철야 13개, 말이 13개죠. 그거 한번 누구라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아마 못 할 거예요. 조선소 그 묵지 않으면은 그렇게 못 합니다. 실제 우리 잔업 안 하면은 기본것만 그것만 계산하는 것 같으면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아침 벨 보고 나가고 벨 보고 들어간다고 그렇게 일을 안 하면은 실제 우리 그 많은 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지난 2월 대우조선 재직 31년 차 한 생산직 노동자의 급여 명세서다. 총액 438만 원.
이 중 고정급여인 본봉은 228만 원, 절반 정도다. 나머지는 8시간 근무 뒤 연장 근로를 한 수당이거나 휴일 근무 수당이다.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고정급여가 적은 시급제 직종에서는 일반적 형상이다. 8시간 기본급만 가지고는 당연히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어느 노동자든 임금을 많이 받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시간 외 수당 잔업을 한다거나 또는 남들 쉬는 날에 나와서 일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임금을 사실상 본인 스스로가 보존해 왔던 거죠. 조선소에서 살아나온 것이 행운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노동 환경도 열악하다. 탱크 속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아래 위에서 막 한 40-50명이 붙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하는데 이 파워를 위해서 이제 공가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파워가 터져가지고 저 밑에 그 호파단까지 터져가 떨어지거든요. 쾅 하고 떨어지면은 밑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예사로 생각하고 뭐 밑에 사람 있다 조심해라. 그거 끄지라. 그러면 뭐 그냥 그대로 작업하는 게 방법이 없어요. 사고 나면 이제 박살 나는 거고. 사고 나면 가는 거지. 사고 안 나면 다행이고 남은 그렇지. 가는 거지. 뭐 방법이 없는데 뭐 어디다가 항의할 건데 항의할 데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 조선소 일이라는 거는 당연한 걸로. 근데 조선소라고 하면 넘어져도 철판, 떨어져도 철판, 엎어져도 철판, 뒤로 넘어져도 철판, 다 철판입니다. 무조건 최소한 철판에 박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중대 사고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된다. 과연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육신을 가지고 퇴직할 수 있는가? 언제 늘 진짜 불안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진짜 우리들이 이제 안 다치고 정년퇴직하는 것이 얼마나 진짜 신기할 정도로 참 다행이다. 행운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건조 중인 배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타워 크레인이 골리앗 크레인과 부딪혀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을 덮쳤다. 거제도의 대우 조선해양 작업장에서는 7, 80년대 산업화 초기에나 있었던 재래형 사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강행한 탓에 일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국내 주요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245명. 이 중 212명, 86.5%는 원청이 아닌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다. 산재 사고가 대기업 정규직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옮겨간 것이다. 기술 혁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전하기보다는 손쉬운 비용 절감, 특히 이제 비용 절감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저가의 노동자를 쓰거나 아니면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외주화해서 비용 부담을 줄이는 이러한 구조가 굉장히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들을 대부분 기업에서 외주화해서 흔히 얘기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적극적으로 IMF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사업장 안. 실제 산재 사고는 줄지 않았지만 조선 3사는 본사 정규직 사고는 줄었다는 이유로 산재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다. 기업이 살아야 딱 우리가 사니까 그 와중에 발생하는 소수의 희생들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전반적인 논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논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성장과 발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병리 현상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면서 사실 발전과 성장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부실 경영에 손쉬운 비용 절감 방안으로 비정규직만 양산해온 조선업계.
이젠 불황이 찾아오자 회사가 어렵다며 또 사람을 내보낸다. 경영진들이 일단은 책임질 수 없는 위험한 행위들은 다 저질러 놓고 그로 인해서 회사에 일단 부실이 발생하고 위험이 발생하니까 노동자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프레임을 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숨을 담보로 회사를 일궈온 노동자들. 그들은 우리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묻고 있다. 조선 3사의 부실 경영 쓰나미가 하청업체를 덮쳤다. 일감이 떨어지자 부도나는 업체가 속출했다. 이 하청업체도 경매가 진행 중이다.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잔업 특근까지 하며 붐볐던 공장은 텅 비었다. 지난 3년 동안 체불된 조선 노동자 임금이 2,011억 원. 부도난 업체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해야 한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해 30년을 재직한 1세대 대우조선맨 백이석 씨. 사내 하청업체를 운영하던 백 씨도 위기를 넘지 못했다. 30년 동안 사온 백이석에 대한 신뢰가 딱 3개월이 지나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백이석이는 몰직한 사람이고 근로자들 다 나몰라라 했던 사람이고 임금도 4대 보험도 납부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시켜가지고 하나의 범죄자로. 하지만 실패를 오롯이 내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억울한 것이 많다고 한다. 일감 부족으로 도산한 사회 하청업체와 달리 사내 하청업체가 어려워진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말이다. 송가 프로젝트는 그 관리자들이라고 하면 다 합니다. 그거는 송가는 일반 리그가 아닙니다. 안에 원유 공장이에요. 정유 공장. 하나의 그 해상에 떠 있는 그 FPSO 호선이나 막 먹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대형 프로젝트란 말입니다. 송가 프로젝트는 대우조선의 대표적 실패 사업이다. 노르웨이 송가사로부터 수주한 반잠수식 원유 시추 플랜트. 한 기당 6천억 원, 모두 4기로 2조 4천억 원 규모였다. 대우조선은 이 프로젝트로 1조 원의 적자를 봤다. 이는 대우조선만이 아니었다. 해양 플랜트 적자로 2015년 한 해만도 영업 손실이 대우조선 2조 1,245억 원. 현대와 삼성도 각각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던 건조, 컨스트럭션에 국한하지 않고 턴키로 그러한 엔지니어링과 구매 조달, 건조, 설치까지 모두 다 한국이 턴키로 맡겠다라는 좀 욕심스러운 과욕들을 부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급격하게 지나치게 팽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회사 규모보다 더 많이 수주를 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해양 프로젝트가 큰 손실을 가지게 된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무렵부터 조선소 분위기가 달라졌다. 원청에서 내려오는 돈이 뚝뚝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예산이 기존에 나왔던 예산보다도 자꾸 다운되고 그것도
1, 2%도 아니고 10%, 20%, 30%씩 다운되는 그 체감을 느끼는데 아 이건 왜 이것이 뭐지? 그렇지만 우리는 또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진짜 그 기승날만 딱 되면요 노이로즈가 딱 걸려서 회사 출근하기가 싫은 그런 상황이 면봉이 오는 거예요. 겁나서 오늘은 얼마나 메꿔야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기승날만 되면 동구하러 다닙니다. 이게 할 짓입니까? 몇 시에 그 인력 충원 계획 조선 하청업체가 원청 일을 해주고 받는 돈을 기성금이라고 한다. 불려가지고 A 업체 언제까지 문제는 뭐냐면은 단가는 변함이 없어요. 단가 후려치기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가는 28483 똑같아요. 근데 기성금을 결정하는 요소가 단가만 아니잖아요. 단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시수를 곱한단 말입니다. 이 시수를 곱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수시로 변한다는 거죠. 기성금은 작업별 단가에 흔히 시수라고 부르는 작업 투입 시간 대비 능률을 곱해 결정한다. 이 작업 능률을 몇 %로 보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진다. 능률을 결정하는 곳은 이를 준 원청업체다. 때문에 원청이 작업 능률이 떨어졌다고 판단하면 예를 들어 100명이 한 달 동안 일했어도 기성금은 50명분만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협상 대상이 아니어서 항의해도 소용이 없다. 제가 다른 업체하고 엄청난 16%인가 그 정도씩 차이가 날 정도로 제가 적게 받은 겁니다. 능률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딱 봤을 때 저 업체 대표 꼬장꼬장 못하게 해야지. 괘씸죄를 적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더라는 거죠. 그러고 가서 부서에 가서 따졌어요. 왜 나만 이렇습니까? 일을 그거밖에 못했는가 보죠. 그걸로 딱 끝입니다. 첫 달에 50%, 둘째 달에 40%, 셋째 달에 58% 이런 식으로 해서 노임을 저한테 전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간 돈은 벌써 10억이 넘는 돈이라는 게 이제 깔려 있고 후자에 빼자니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빼지도 못하고 그래서 끌려갈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기성금이 직원 임금에도 못 미치다 보니 개인 돈으로 월급을 줬다는 말이다. 제가 이제 그 나올 무렵에 그냥 저도 억울해서 그냥 녹취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기성금을 올려달라고 하자 대표의 입장에서는 공사가 길어지고 어떤 때는 공정 맞서가지고 공사가 길어지고 사람을 갑자기 공정을 나가야 되니까 동영상이 어려워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정해져 있는데 추가적인 일어나는 지나는 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분명 예산을 쪼개가지고 줄 수밖에 없는 공정 탓에 작업 시간이 길어졌으면 정해진 예산보다 더 예산을 책정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는 그러지 않았다. 더 이상 추가 실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추가하지 마라. 초과시키는 필요가 있습니다. 인식을 하겠다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걸로 모든 회사가 숙제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드렸는데 기성금을 적게 주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많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그 추가 물량이라고 하는 본공사만 이게 100이면 추가가 30% 왔으면 30개가 더 왔으면 130개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13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100입니다. 100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전부 다 당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지금도 당하고 있을 거예요.
일을 시작한 뒤에 계약하는 경우도 예사다. 하청업체의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하도급법 위반이다. 5월 초에 계약을 하고 이만큼 돈을 줄 테니 일을 해라라고 시킨다면은 최초에 계약해 놓은 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월 말 돼서 이번에는 아무리 많이 줘도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밖에 못 주겠다. 그렇게 계산이 나오면은 월 말쯤 가서 1,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희는 자 사인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내일 모레 당장 세금 내고 직원들 급여줘야 되는데 이걸로 부족하다고 해서 사인을 안 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대우조선의 이런 관행이 적발되기도 했다. 밝혀진 하도급법 위반, 선시공 후 계약이 1,143건. 그런데도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3년 연속 적자라며 2억 600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는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블랙리스트 비슷하게 이 업체는 언제쯤 6월달, 이 업체는 7월달, 이 업체는 8월달 이런 형태로 내부적으로 자기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급여 기성 나갈 때 일했는 금액이 나갈 때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가 내보내는 그런 상황으로 퇴출시키는 계획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네. 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하더니 또 다른 회사를 끌어들여서 저와 같은 절차를 또 똑같이 밟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빨대만 안 뽑아달지 주스에다가 쪽 빨아먹고 그냥 던지는 그런 형이에요. 2014년부터 16년까지 폐업한 대우조선 사내 하청업체는 97곳이다. 사내 협력사 이제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직영업체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사실상 이제 공급하는 역할들을 이제 대부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이제 수직적인 소위 말하는 위계화된 이제 하청 단계들로 이제 구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사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의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 제소를 하더라도 증거 불충분 해서 조사 중이다. 지금 3년을 이어보고 있습니다. 송가 아까 3031 호선 첫 번째 호선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 정말 그 배가 만들어져서 주문주한테 인도될 때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 뼈로 골조를 세우고 살로 마무리하고 피를 일로 해서 나갔다고 정말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우조선은 시수는 변경 없이 사전 계약대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성금은 사전에 약정한 시수대로 산정되는 것이지 실제 투입된 시수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추가 공사는 기성금을 모두 지급했고 최대한 사전 계약을 체결하지만 일부 불가피한 공사에서 후계약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형 조선사 구조조정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종속적 원하청 관계 청산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 해양브랜드 국가산단이 조성돼서 지금 현재 각종 기자재 업체, 부품업체, 컨설팅 업체, 그다음에 연구소 이러한 사람들 전부 다 모여서 기술 공유, 그다음에 정보 공유를 통해 가지고 여기가 우리 거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 해양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게 될 조선 산업. 그때는 원청과 하청이 협업의 파트너로 대등한 관계를 맺는 일터가 될 수 있을까? 거리를 가득 메운 현수막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정서가 읽혀진다. 마음이 안 좋죠. 지금 뭐 거리마다 저게 다 붙어 있고 마음이 좋을 리가 하나도 없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GM 대우차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속도 상하고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잃게 된 이웃들 걱정도 떠나지 않는다. 다 집에 가면 가장이고 애 아빠고 남편으로서 직장을 지금 아마 직장을 잃으면 저 친구들이 어디 가서 또 뭘 잡아서 일을 할 것인지 걱정도 되고 지금 인적이 뚝 끊겨버린 한국 GM 군산공장. 누가 한때 이곳이 1년에 50만 대씩 차를 생산하던 공장이라고 짐작이나 할까. 멈춰진 생산 라인은 곧 회사를 떠난 노동자들의 기념사진으로만 전해진다. 부채 3조 원, 완전 자본 잠식, 50만 대로 반토막난 생산 규모. 그런데 한국 GM은 판매 부진, 가동률 저하, 적자 누적, 경영 악화, 구조조정이라는 모델로는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3조의) 적자를 내고도 GM 본사 파견 임원에 279억 원의 스톡 옵션을 제공한 방만 경영. 시중은행보다 비싼 본사 차입금 금리에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연구개발비 등은 본사로 수익을 빼돌리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GM은 5년 동안 약 3조를 R&D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쌍용차의 예를 들면 한 6천억 정도로 쏟아부었습니다. 소형 SUV가 나왔죠. 또 르노 삼성 같은 경우도 5년 동안에 1조가 약간 넘는 돈이 투입됐습니다. SM6와 같은 중형 모델도 나왔습니다. 과연 지난 5년 동안에 한국 GM에서 나온 모델이 있었던가?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거의 수입 모델을 갖고 단순하게 조립해온 것입니다. 신차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먹튀 자본의 꼼수인지는 실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당장 이 사태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다. 성명석 씨는 회사에 출근하면 하루 3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법원에서도 우편물이 하나 날라오더라고요. 회사가 저희 해고자들한테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명령을 떨어뜨렸더라고요. 그래갖고 회사도 지금 못 들어가는 상태고. 이번에도 해고 1순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비록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지만 일할 때만큼은 우리 회사다 내일이다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가 힘들거나
그러면 임금을 좀 낮춰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좀 같이 찾아보고 논의해보고 그게 안 됐을 때 인원이 줄어드는 건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받아들일 수라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어려우니 나가. 왜 해고냐? 우리가 뭐를 잘못했냐? 일하라면 일하고 특권하라면 특권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지 않냐? 왜 우리가 해고를 당해야 되냐? 어쨌든 해고는 살인이다. 예, 맞습니다. 노동자 그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포함된 가족들 다 죽는 거죠. 1월 말에 해고가 됐는데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급여도 없는 상태에서 명절 성과금도 당연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으로 올라갔는데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모님한테 드릴 돈이 없었어요. 그걸 아셨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오셔갖고 봉투를 하나 건네주시더라고요. 봉투 안에 보니까 현금 20만 원 있었고 동생 앞에서 창피하니까 이거 갖고 있다가 엄마한테 주는 척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달 뒤면 2,500명의 한국 GM 명퇴자들이 회사를 떠난다. 위로금이 얼마라느니, 고액 연봉자였다느니 실직의 상처를 가벼이 여기는 언론 보도도 잦다. 실직이라는 상실과 불안은 두 노동자를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내몰았다.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복직시켜달라며 아직도 공장을 지키고 있다. 회사가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비정규직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너희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지 않냐. 저희는 희생양이 돼야 되는 거 거기에 조금 마음이 아프고요. 저 같은 경우도 계약직 5년 반 동안 7번을 해고됐어요. 계약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계약직이라는 게 회사가 정말 일회용품처럼 사용하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불러가지고 급하니까 와라 일 시켜놓고는 또 기간이 끝나거나 일이 없으면은 미안하다 나가라 한마디로 끝이에요. 아, 왜 하필 좀 해고 당하더라도 좀 애 낳고 나서 한 좀 이따 해고시키지. 가뜩이나 애 낳으면 돈도 많이 드는데 하필 나오기 한 달 전에 해고 당해가지고 참 어디 가서 신세 한탄도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분유값도 최저가로 사가지고 먹인다고. 네. 참 공감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나. 제가 학교를 다니고 학생 때는 노동자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 중에서도 비정규직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우리나라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교 다니고 있는 그 학생들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한 70%는 노동자가 될 거고 그 중에 80%는 비정규직이 될 겁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가 나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들 미래에 내 자식 혹은 내 조카 이런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청소년들이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미래입니다.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한국 GM이 비정규직 불법 고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불법 고용을 했다는 판결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벌금형을 받았으니 벌금만 내고 끝내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불법 파견 소송을 제기했을 때 패소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GM도 과거에 그 이긴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있고요. 그다음에 쌍용차도 그랬고요. 사업장들을 다 적발을 하고 또 강력하게 그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 형사처벌을 한다면은 이런 간접고용 문제는 이게 무서워서라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회사 측에서 자발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모든 고용이 직접 고용이었다.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 기업을 살린다며 간접 고용이 허용됐고 이제는 비정규직이 없는 직장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88만 원 세대, 이태백, 헬조선 같은 신조어가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으로 겪고 있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준다. 이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해 얻는 경제적 실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노동조합밖에 없는 걸까? 천만 서울 시민의 발, 지하철. 박희석 씨는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술직 직원이다. 재직 33년 차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차량 검수 업무를 맡고 있다. 교통약자들이라든가 시민의 공공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생각하는 공공사회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그 사명감과 책임감과 자부심을 좀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최근 교통공사 전 직원이 참여한 투표에서 노동이사로 선출됐다. 노동자 대표가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첫 사례다. 보통 회사가 결정한 걸 가지고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한테 불리한 걸 갖고 보통 바꿔라 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이제 파업 형태로 나타나고 분쟁으로 나타나는데 노동이사는 이 회사가 결정을 사전적으로 미리 논의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노동이사는 사전적 참여를 하는 거죠. 대중행위법인으로부터 2017년 11월 27일부터 현재 서울시 산하 16곳의 공기업과 기관에서 22명의 노동이사가 노동의 경영 참여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그 자본 개정에 따라서 17년도 자본금은 110.8조.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회의소도 눈길을 끈다. 경제인 단체 상공회의소와 대비되는 법정 단체로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90%의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법정 노동단체가 구성이 돼서 사업장 수준, 초기업 단위,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수준에서 제도화된 틀을 갖추어야만 바로 이게 노사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어떤 권익을 또는 노사 사회적 어떤 파트너십의 근거에서 할 수 있는 노사의 발전이 될 것이다. 주주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실험이 노동자 권익 보호에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된다. 다음은 부채입니다. 2번째는 총 2조 8,290천 원에 대해서
찾을 일도 없겠지만 이미 떠난 회사에 다시 돌아갈 마음도 없다. 아직 많이 남은 인생. 이제부터 또 잘 살아야 한다. 회사 그만두고 한 1년 놀다가 이제 경비라는 이제 직업을 이제 한 3개월 동안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자리 하고 있네 지금. 그렇죠. 아니네. 나도 진짜 그 어렵게 참 들어갔는데 나 지금 참 아주 내 행운이라고 봅니다. 내가 미아운도 참 오수만 해도 오수. 그래요. 산불, 경비 몇 군데 이래가지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진짜 지금 축하받을 일이죠.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지역사회에 푹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 30년 직장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한 노동자들. 그 근무 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해서 이 어려움을 일단은 버텨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야.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결혼 반살인이거든요. 반살인. 이 사회 안에서 회사도 경영을 해가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노동자가 몇십 년 동안 사용하다가 회사가 필요 없다 해가지고 어느 날 뚝 잘라버리고 뭐 우리야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뭐 당했다 하지만은 이 이후에 후배들에게는 다시는 이런 행식의 가해가 지속돼서 안 되겠다. 조선 노동자 10만 명이 4년 새 일터를 떠났다. 한국 GM 구조조정으로 또 15만 명이 벼랑 끝에 서 있다. 무능 경영, 부실 경영 책임은 왜 번번이 노동자에게 돌아오는가? 고통 분담인가? 고통 전가인가? 그들은 묻고 있다.